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했습니다. 가장 부각한 건 역시 경제였군요. 네, 자동차 공장에서 경제라고 하는 그런 컨셉트로 진행이 된 신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우선 현재 직면한 4대 위기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문제, 기후위기와 기술 경쟁, 미중 패권 경쟁 이렇게 네 가지였고요. 예. 여기에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놨는데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또 온전한 손실 보상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쪽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 아동 청소년이나 농민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을 제시를 했고요.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고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고, 종합적으로는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 여기에 코스피 5천 공약까지 덧붙여져서 555 공약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55. 그렇습니다. 예, 5가 3개. 네. 예.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밝혔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단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선대의 문제로 좀 주춤한 사이에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그 권리당원 게시판 열렸는데 거기서 또 근데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경선 이후에 반 이재명 성향 당원들의 게시물 때문에 권리당원 게시판이 지난 12월 1일에 잠정 폐쇄가 됐었거든요. 예, 이것이 1월 3일자로 실명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고 이런 가운데 글자만 가리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게시판이 재개되자마자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게시판을 다시 열면서 공지를 한 것이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운영 불가 수준이 되면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방침이라든지 게시판의 실명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툭하면 폐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파괴적이며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없애려고 좀 개편방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경제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5 이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좀 비교 우위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강조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무슨 비장의 카드가 되겠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예. 왜냐하면 여태 대통령 중에서 경제 대통령 안 되겠다는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MB 버전이거든요. 747 공약. 그렇죠. 747 공약이 딱 나오는 게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진보, 쉽게 말하면 민주당 쪽의 공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간 우클릭한 공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랑 잘 안 맞아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퍼퓰리스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획재정부를 가서 청와대 밑에 두겠다 이런 것들은 돈 풀겠다는 얘기거든 마음껏. 근데 이런 것하고 이게 만약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이 성장 담론하고의 충돌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가 되는 쪽이라면 어느 것을 일단 다 던져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과 공약, 정책과 정책 사이에 일관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보입니다. 예. 자, 김 소장님. 예, 뭐 기재부 계약 같은 경우야 기재부 내에서도 소리 없이 웃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산이랑 기획을 나누면 국장 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이 잘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있고, 그리고 예. 청와대 산하로 둘지 아니면 뭐 독립적으로 둘지 아니면 국회로 보낼지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파트를 그러니까 기획을 담당하는 파트를 붙여 놓으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가 4대 강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다 붙여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서로 견제하게 떼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반적인 공약은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이야기는 하셨는데 노동 공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합니다. 이게 네, 이제 진작가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대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율성을 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는 건 아까도 기재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남미형이거든요. 약간 차베스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현금을 뿌림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뭐랄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걸 느끼게 한 다음에 그걸 자기 지지로 끌고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극저적인 이런 식의 방식과 어떻게 보면 시장 만능주의적인 그러니까 그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 막 같이 막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베네수엘라 타령 그다음에 그 차베스 뭐 해갖고 남미처럼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10년째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는 등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저희 청취자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획하고 재정을 나누는 건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금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상황 노릇을 하면서 다른 부처의 예산까지 지금 국별 예산까지를 통제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각 부처가 부처의 개성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저는 이건 그러니까 쭉 통틀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몇 년 동안 운영해왔던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아니, 판단이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획부하고 재정부를 나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예컨대 기재부 사람들을 모피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개혁을 방해한다 아니면은 뭐 돈을 갖다 감싼다 해가지고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적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청와대 밑에 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돈을 마음껏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돈을 풀지 않는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30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3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70조에서 80조 정도를 빚을 낸 거나 똑같은 그렇게 엄청난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던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하고 좀 우리랑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우리랑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정부에서 그렇게 그럼 재정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있었더라고 한다면 재정기획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못 내리는 건 정부예요.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못 내렸죠. 100조니 200조니.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건 정책 문재인 토론. 정부의 이야기였고 이재명 정부는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별성 정도는 근데 당연히 문제는 있어야 뭐냐? 된다고 그걸 생각합니다. 가지고 또 그 알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막 뿌려대고 이러면 예, 어떻게 예. 되냐는 말이에요. 토론이 길어져서요. 인터뷰가 있어서.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보겠습니다. 이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두고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상황 소개해 주시면. 네, 저 크게 두 갈래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두 사람의 거취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내 비토 의견들이 있다라는 그런 어제 오늘이었었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의 김경진 선대위 공보특보단장은 당내 10명 중 7, 8명은 이준석 대표가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고 주장했고 김현정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도 어제 라디오에서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누가 뭐래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당대표다라고 한판 밝혔습니다. 승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정 공동선대위원장 또 이 대표 비판에 가담을 했는데요. 성상납 의혹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기됐던 그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예. 선거 기간만이라도 스스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의원 전원의 당직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실제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거취도 큰 관건이었는데요. 한때 김종인 배제론이 불거져서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예.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나에 대한 쿠데타, 선대위에서 배제시킬 결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밝힌 의견은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6개 본부장보다는 윗선, 즉 이름과 책임이 더 큰 총괄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 후보는 책임이 큰 사람부터 내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음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또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윤 후보와 오늘 중에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거의 다 결정을 할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후보하고 자신 간에 이견이랄 것은 없다.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정상 약 1시간 전에 사전 녹화로 진행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난 울산 회동 때에도 이준석 대표 옆을 지켰던 분이시죠. 국민의힘 김철근 정무실장을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금 후보가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숙고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를 완전히 이제 해체를 하고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컨셉과 타겟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데일리한 기사에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 배제에 대해서 결심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반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여러 우려가 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우려입니까? 그 선대위를 해체해서 음. 슬립화된 선대위 그리고 원탑을 김종인 위원장으로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듯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마저도 예를 들어서 배제하는 상황이 된다면 새로 짜여진 이 선대위는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는 상황이 된다면 혹시 그 다음 타겟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또 혹시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허. 애초에 사실 선대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점들이 뭐였냐면은 후보와 후보의 핵심들은 이번 선거는 반문재인 연대로 치르면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반문재인 연대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2030과 6070이 세대 연합을 해서 4050을 설득해서 표를 뺏어오는 예. 이런 그러니까 세대 연대론, 세대 연합론을 펼쳤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울산 합의의 세 가지 사항을 그대로 지키는 상황이 됐다면 사실 세대 연합론으로 가는 대전략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지점에서 후보님과 후보님을 둘러싼 그 핵심들하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대전략이 맞지 않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김경진 이제 네. 특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를 전부를 대표한다는 것, 네.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울산 합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울산과 부산 그 며칠 사이에 빨간 후드티를 입고 후보하고 같이 다녔을 때의 지지율 20, 30대 지지율과 그 이후에 20, 30대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 대표가 이제 돌발 행동이라고 이제 보수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통적 네. 지지층들이 네. 또 김용남 전 의원은 집토끼를 오히려 잃게 된다. 선대위에 계시면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많은 초선 의원님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와갖고 좀 그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마음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후보님이나 이른바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당 대표라도 이렇게 직을 걸고 직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울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 말 없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으면 선대위가 지금 해체되고 새로운 리빌딩이 되고 혁신 선대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당 대표라도 직을 걸고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과 제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 대표께서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하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제안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상임 예.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뒀잖아요. 예. 그 이후로
두 분이 저는 직접 소통하기를 대단히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윤석열 후보도 그 이후에 전화 한 통 없으셨고. 네. 아니 뭐 또 이게 전화 없다고 자꾸 강조하면 예. 누군가가 한쪽을 먼저 하면 안 되냐 또 이런 논쟁과 또 뭐 기다리고만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후보와 대표가 직접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의 모든 당원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 높아요. 그 지지율이 온전히 후보에게 흡수될 수 있도록. 자, 과거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와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당 대표는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 한 사람한테로 원탑으로 전부 지지율이 쫙 쏠립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런데 원탑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당대표 역할이 이제 있으시다는 말씀하시는 당연히 있어야 거고요. 되는 예.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저희 바퀴 이제 본인 얘기고요. 입장에서 이제 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화하시거나 네. 어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예. 당 대표께서 이번에는 먼저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혹시 직접 소통을 막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막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또 막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이나 후보님의 어떤 개인적인 뭐 퍼스널리티가 어쩔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대의를 위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두 분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정리되고 파악하신 바로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는 분위기는 맞는 겁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배제. 그럼 김종인 위원장 없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군요. 이제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는 강한 것 같다.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결정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또 뭐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과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배제되는 상황에서 예. 혁신선도이라고 띄웠는데 과연 그게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여러 고민들이 좀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예. 이준석 대표 선택은 뭡니까? 근데 원래 이제 역사와 정치는 예.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가정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이준석 대표 항상 필수적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상황 네. 이 시간대쯤이면 네. 아마 뭔가 소통을 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당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네. 아하 그렇군요. 새로운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소통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예, 어제 예. 이제 의원총회에 말로 참석했던 분들 말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2대 8로 네. 한 80%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예, 예. 의견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퇴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 거치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아하. 그리고 의원님들의 충정을 알겠는데요. 예. 그 의원님들의 그런 충정을 후보님께도 좀 전달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후보에게 직접 말을 못 하고 있습니까? 거의 저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아하. 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당의 선거 승리,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예. 당 대표님한테 물론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직접 소통도 하고 직간접으로 다 이준석 대표 같은 걸 하는데 후보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후보 라고 눈치만 보고 있고 오히려 당대표만 공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많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 성상납 의혹이 있다. 직무정지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난 그 김민정 교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알고 예. 과거에 그 안철수 그 후보 대표, 예. 대표를 돕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되게
좀 고맙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오셔서 하는 주장을 보고 아니 저희 당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물이 너무 짜니까 짠 물을 좀 덜 짜게 하려면 담수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담수를 넣는다고 넣는데 넣고 보니까 더 짠 물이더라. 그럼 그 지금 물이 담수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짜지겠습니까? 영입하는 분들은 자기 색깔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도 정체성이었다면 그 중도 정체성을 저희 당에 와서 마음껏 발현을 하셔야죠. 예. 그래야 중도 그 층을 유입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셔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하기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너무 보수적인 발언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김민정 교수님보다 보수 잘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왜 그러신다고 보세요? 짧게.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내외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퇴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바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바퀴로 가야 예.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요. 음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 와중에 단일화 등 그다음에 정계 개편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라도 알겠습니다. 아마 당을 대표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철근 정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인터뷰 들으셨고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마 같이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어제 그런가요? 나온 보도 같은 걸 봐도 예. 이른바 후보하고 그다음에 캠프 그다음에 윤핵관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거의 일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후보와 윤핵관이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층이 그래도 비교적 동질적이에요. 4050이고 그다음에 옛날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80년대 공동체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강성 지지층 6070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30이 있어요. 이준석 굉장히 대표를- 이질적이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룹. 그다음에 또 이들이 노려야 할 중도층은 또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예. 이 각각이 사실은 이질적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내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쪽에서는 아예 그냥 강성 지지층 6070만 갖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핵관 이런 분들은 이 모든 게 혼란 때문이다. 이준석 김종인 때문이다. 이쪽을 정리해야지 우리가 안정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보통 이제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건 후보다 캠프의 문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의 문제다. 지지율 예. 떨어지는 것들이 예.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성산이 없다라고 보고 애초에 그 진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 뭐 안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뭐 6070만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승산은 떨어지겠지만은 혼란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후보의 결단일 텐데. 자, 김 소장님. 자,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금 되게 많이 밀려 있고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더 등을 보이거나 뒤로 돌면 후보 사퇴 논란이 불거지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오늘 김병준 위원장 실명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후보가 사표를 내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총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실명 걸고 공개했다는 것은 나가란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와 대표와 나중에 단일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 예, 원래 전략 즉 친노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을 다 포위를 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원래 있는 기존 보수 지지층을 충분히 다질 필요가 있으니까 전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을 전면에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 같다. 무슨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감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침 나경원 의원을 내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반문이 하겠습니다. 붙질 않죠.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 외에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중도층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들도 선택을 강요당해 가지고 어차피 선거가 되면 접전이 될 거고 붙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쉽지 않죠. 김수현 평론가는 이 판 어떻게 읽으시는지.
이게 굉장히 묘하게 된 것이 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구조적인 우위가 계속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넘어서고 역전을 시킨 3명의 장본인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음. 그 3명의 장본인이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라는 겁니다. 예. 예. 그 3명이 당의 기여도가 굉장히 다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한 바구니에 담기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정당의 리더십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짧게 좀 짚어볼까요? 신년벽두에 한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 씨 치료 끝에 숨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김 씨가 처음에 사고를 당한 것은 11월 5일이었습니다. 10m 상공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22,900V 고압 전류에 닿아서 심한 화상을 입고 19일 동안 치료를 하다가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예. 이 사연이 조금 늦게 전해진 것이죠. 당시 김 씨는 2022년 올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사망 날짜가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현장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래는 바구니 모양의 활선차를 타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소형 트럭을 타고 혼자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하청업체가 유가족들에게 밝혔던 입장은 책임 전가였는데요. 예. 원청인 한전은 하청이 우리 모르게 사전 승인 없이 했다라는 입장이고 하청은 단순 공사가 아니라서 2인 1조 활선차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에게 과태료 1,400만 원만 물렸고 작업 중지 명령도 한 달에 그쳤기 때문에 지난 12월 29일 해당 업체는 최근 작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예, 그동안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많이 논의하면서 대안 논의해 왔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정치권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야 될 것 같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